시 쓰는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시를 써왔고요. 앞으로도 시를 계속 쓸 작정입니다. 따져보니까 한 1000편쯤 썼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따져보면 50년에 1000편이면 1년에 20편, 한 달에 2편, 이거 어떻게 쓴 거죠? 그 1000편 중에서 제일 유명해진 시가 바로 대추 하나리라는 시. 이 시를 2003년도에 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거예요. 꼭 20년 됐는데 이 시가 우연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거민정보교과서 17군데 실려 있습니다. 시 한 편이 이렇게 동시에 다양한 국어책에 이렇게 실려서 읽고 있고, 그 덕분에 저는 다행히 1년에 대추 하나의 저작권료로 한 1000만원쯤 됩니다. 해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펴내는 참고서나 문제집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료가 정상으로 지급해 해마다 저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부담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방송이건 출판사건 혹은 어디건 상업적으로 쓰이는데 저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일 때는 큰 돈을 물어내야 돼요. 50년 시를 써도 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가 뭐예요? 네? 시시한 거. 이 책 오늘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신 시선집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라는 뒤에 보면 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글이 한 20-30페이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자 새끼가 사자 소리로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대추 하나리란 시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2000년 여름에 서울 살림을 다 정리하고 경기도 안성 금광 호수라는 곳이 보이는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그 호수, 바람이 호수의 물결을 밀고 가는 것을 보다가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때 봄이면 안성에 5일장이 서는데 그 한쪽에 나무시장이 섭니다. 봄마다 나무시장에서 유실수를 사다가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 중에 대추나무도 대여섯 그루가 있는데 새해쯤 지나니까 이 대추나무에 꽃이 피고 가을이 되니까 크고 야무지게 붉은 대추알 7-8알이 매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 시를 썼는데 크게 의식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 시가 그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근데 널리 알려졌고, 따져보니까 이 시 한 편이 나오기까지 이 8줄 시 안에 제 인생 전체가 녹아있다는 생각을 아주 뒤늦게 요즘에 와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이 대추 하나에 들어있는 제 인생 얘기를 여러분께 좀 해드립니다. 저는 20살에 대학교를 못 가고 서울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철학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이 문단에 알려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월간문학 신인상을 20살 때 받았지만 어디에 지면에 제 시를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잊혀져 버린 시인이 되겠다. 무명으로 내 인생이 끝나겠다 싶어서 좀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신춘문예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립도서관에서 가을이 되면 그 시를 그동안 썼던 시를 정리해서 신문사에 보내보냈습니다. 신춘문예. 1978년 10월 제가 정독도서관에서 시를 정수해서 몇 군데 신문에 보내고 처음으로 평론을 써봤습니다. 평론 2편을 써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보냈는데 79년도 1월 1일자에 조선일보 시가 당선되고 동아일보의 평론이 당선됐습니다. 23살 가을에 혼자 쓴 시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춘문예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는 서울에 있는 일간지 한 5개 정도의 5편의 작품들이 뽑힌 시가 한 해. 그리고 전국 각지에 그 뛰어난 청년 문사들이 투고합니다. 제 기억에 그해 조선일보에 공모된 편수가 8,000편. 그 중에 한 편 뽑힙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힘든 무명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조선일보라는 지면 한 면에 그 작품과 제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줄 알아요. 동아일보의 평론이야. 그러고 나니까 백수였던 제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처음으로 한 출판사에서 우리 편집부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 출판사가 고려원이라는 출판사. 그래서 1월 달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 만드는 일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1년이 안 돼서 고려원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편집장으로 임명하고 부장승진 25살 젊은 나이 월급이 2배로 올라 대우를 받으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책이 그해 처음으로 고려원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려원 사장님은 저를 붙잡고 싶었어요. 그 이듬해 또 만든 새 책이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를 붙잡고 고려원에서 열심히 같이 일해보자. 저는 고려원 사장님인데 저는 고려원에 3년만 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뒤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출판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고려원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종로 3가 빌딩 옥탑에 4평짜리 방을 얻어서 혼자 1인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만든 책이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몇십만 부 달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0~30억쯤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전세에 살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연립주택 34평짜리 사서 선물하고 그 즈음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포니2라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저 운전면허도 없는데. 그리고 직원들을 5명쯤 뽑고
그때가 제가 27, 8살. 그리고 출판사는 승승장구했어요. 해마다 만드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그래서 출판계에서 저한테 붙인 별명이 기획의 천재다,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나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너무나 출판사가 괜찮아요. 이듬해 직원 10명, 그 이듬해 17명. 그리고 이상하게 내는 책마다 그렇게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출판사를 시작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니체 전집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제 19살 때 제 인생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준 책이 독일 철학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근데 그 당시 니체 책의 번역본들이 대개는 일본어 중역본들이었어요. 읽기가 힘들었어요. 번역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젊은 번역자들이 새로운 우리말 감각으로 번역한 니체 전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1억 정도, 지금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 번역료와 또 출판하는 데 들어간 돈. 그래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80년대 중반에 비극의 탄생부터 권력의 의지까지 10권으로 된 니체 전집을 완간했습니다. 저하고 약속했던 것, 제가 지켜본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87년도에 제가 제 출판사에서 만든 시집이 그해 전체 베스트셀러 1위로 됐어요. 1년 동안 200만 원을 했어요. 그 시집 제목 기억하세요? 즐거운 삶. 87년도에 나온 홀로셈이라는 시집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장님. 출판사에서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라디오 심야 방송을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일 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시집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몇십억의 광고를 이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이 시집을 찍는데 찍을 수 있는 인쇄소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한교과서라는 수능 문제집 인쇄하는 인쇄소 한 군데. 판을 55,000부씩 찍었는데 그 책이 출판사 창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매점들이 그 인쇄소 앞에 트럭을 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책을 받아가는 거예요. 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 32, 33세. 저는 강남으로 진출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2층으로 된 양옥집을 사고 그 옆에 100평이 되는 대지를 사서 거기에 사옥을 지었습니다. 200평. 지금은 그 땅값만 100억이 넘어요.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야말로 제 앞에 아무것도 권리적 거리는 것이 없이 마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돈을 벌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돈이 그렇게 돈벼락 맞는 것처럼 쏟아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담동에
5층짜리 건물을 있었어요. 30대 중반. 직원이 한 40명 정도. 신문에서는 거의 제 출판사에 내는 책들을 기사로 다루고, 그때 제일 많이 기사를 썼던 기자가 중앙일보에 있었던 기영도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영도 선생님. 연세대학교 법정대 다닐 때 제 팬이었습니다. 기영도가 죽은 뒤에 보내지 못한 엽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엽서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이라는 설문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4호의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가 기영도가 남긴 12개 서가를 방문하고 나서 쓴 기사에 나옵니다. 저한테 수줍게, 저한테 후배된 시인인데 수줍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 시를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 시집이 발견됐는데, 그 첫 번째 시집이 햇빛산이라는 시집인데, 그야말로 시집 처음부터 끝까지 붉고 푸른 색연필로 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가 다 붙어 있어요. 열심히 읽었던 흔적이. 저는 대치동에 큰 집을 살았고, 청담동에 출판사 사무실이 기사가 있고, 출판사 가면 제 비서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20대 초반에 백수로 떠들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문학 청년이 한 3, 4년 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성공, 물질적 성공. 근데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라는 한없이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 신화가 있죠. 태양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날아갔던 그 청년, 그 밀랍으로 붙인 날개가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하는 그 신화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는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즐거운 사람. 제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기억 한번 떠올려보세요. 1992년 10월 29일 밤 9시 뉴스에, 내가 텔레비전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날 저는 서울검찰청에 붙잡혀가서 하루 종일 검사를 받고 저녁 8시에 법원영장이 발부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어요. 나쁜 놈이었고, 우여곡절성 좋은 시간 나.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을 내서 강의 중이던 마광수 교수를 붙잡고 또 저를 새벽에 와서 검찰청 수사관들이 와서 붙잡아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죄인으로, 그리고 12월 30일 날 저희는 나왔습니다. 61일 날. 그리고 저는 93년 1월 3일 세면도구만 갖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혼자 머물면서 고민했어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출판사를 접자. 그래서 집과 출판사 건물을 다 팔아서 100여 군데 거래처를 정산해주고, 그런데
전국 서점 150군데 깔려있는 수십억 장이고 또 제 창고에 있던 40만 원 책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출판사를 접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 수중에 남는 돈이 1억 원 정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소문과 함께, 그것 때문에 많은 문학하는 동료 후배들이 저를 질시하고 저를 뒤에서 욕하고 이랬는데, 제가 남은 것은 이런. 저는 그거는 강남에서는 전세도 얻을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한참 내려가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들어가서 복덕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 9천만 원이면 34평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다. 그곳이 의왕시라는 곳이었어요. 전 처음 가봤어요, 의왕시. 그래서 의왕시에서 다시 식구들과 함께 전세를 살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이루게 됐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자신에게 이제 전업작가로 살겠다라고 저는 선언했습니다. 다른 직업 갖지 않고 글을 써서 그걸로 생계를 해결하는 작가가 되겠다. 93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업작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책을 100여 권 정도 썼습니다. 그 중에 시집이 18권, 비평집이 한 20권, 인문학 책이 한 30-40권, 인문학 관련책. 무섭게 책을 읽었어요. 매일 8시간 이상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살림을 정리하고 2000년에 경기도 안성, 경기도 남부에 있는 안성에 출판사 할 때 사놨던 그 고추밭이 한 2,000평이 있어가지고 농협에 가서 1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두 채를 지어서 하나는 살림집, 하나는 서재, 거기에 수돌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살림집에서 서재로 건너가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가 없는 시골에 가니까 참 막막하고 외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패배자, 낙오자가 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따져보니까 크게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추락했나, 그런 것에 대한 분노와 대상이 없는 정의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것을 계속 품고 가면 제가 망가지겠다, 제 인간이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찾은 책이 노자의 도덕경. 매일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오후가 되면 안성 주변에 표고 400m 안팎의 그 능선길을 배낭에다 물 하나 넣고 오이 하나 넣고 매일 걸었어요. 도덕경을 한 150번 정도 읽으니까 머릿속에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읽었어요. 장자도 한 150번. 그리고 장자, 도덕경과 장자에 관한 동서양, 석학들이 쓴 그런 해설서들을 한 100여 권씩 읽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느림과 비움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노자와 함께 시골에서 사는 이야기, 그런 부제가 붙은 책. 근데 그게 우연히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EBS 텔레비전에서 섭외가 와서 일주일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사는 모습과 서재에서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 이걸 촬영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영됐어요. EBS 텔레비전. 그리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연락처가 없으니까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전원주택 짓고 시골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한동안 그리고 난 뒤에 여성지 기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하다. 그래서 우먼 뭐뭐 주거 뭐뭐 행복이 가득한 집 이런 책 13군데 잡지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사는 모습을 카메라 기자들이 찍고 글로 올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속도 모르고. 저는 세계수다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세상의 온갖 사도들에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20개, 25개씩 썼는데 사보는 그 당시 다른 잡지들보다 원고료가 좀 높았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지금부터 20년 전 지금 괜찮아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 신문사에서 매주 한 번씩 붙으니까 글을 써라. 그리고 출판사들에서 계약금을 싸들고 책 내자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이더라고요. 바닥에서 내가 다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겠구나. 내 운이 다시 막혔던 운이 터지는 거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요. 수졸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수가 지킬 수고 졸이 졸려졌다는 뜻이에요. 수졸이라는 말을 조선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졸제, 수졸당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선비들이 자기 집 당옥을 붙여요. 어리석은 자가 납작 엎드려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지키지 말다. 그리고 프로기사 1단이 되는 별칭이면 수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9단은 뭐예요? 최고 단계 입신이에요. 수졸은 겨우 제 집을 지킬 줄 안다. 1단부터 9단까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제 집을 수졸제라고 붙이고 거기서 책을 읽어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안성 시립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하나씩 빌려다가요. 그리고 글을 쓰고. 근데 어떻게 제 사정을 알았던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매달 책값을 보내겠다는 제안. IT 기업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 정말 그 다음 달부터 제 통장에 50만 원씩 들어왔어요. 책을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집에 있던 책이 10,000권에서 20,000권이 되고 이게 35,000원이니까 그 25점 서재에 이 책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평짜리 서재 공간을 따로 지어서 정말 정신없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곧 70이 되는데 제 친구들은 다 벌써 은퇴하고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은퇴를 하면 수익이 반이에요. 근데 작가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저를 부러워해요. 제 저작권료, 원고료, 강연료, 기타 수익
지금도 해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부지런히 너를 찾아줍니다. 한 해 동안 책을 많이 쓸 때 보통 한 대여섯 권씩을 냈고요. 많이 나올 때 9권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책을 한 권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쓰는데 몇 년이 걸리나. 근데 어떻게 지금 9권씩 쓸 수 있어요? 제 뇌가 뭐라고 하지 이럴 때? 미쳤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뇌가 미쳤다. 뇌가 변화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흥미로운 분야의 책이니까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공부를 한동안 오래 했어요. 몇 년 동안. 그 비밀을 풀어냈어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몰입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최적화된 뇌로 바뀝니다. 제 뇌가 책을 읽는 뇌에서 책을 쓰는 뇌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놀라워. 뇌는 정말 미스터리, 기적을 일으킵니다. 책을 읽는 뇌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심심함을 잘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뇌로 바뀐 사람들은 이 심심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하고 놀라운데,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나와서 폭발적으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천재 물리학자, 물리학 이론가죠. 이분이 유명한 거는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2차 대전 때 독일의 대항에서 미국에서 원자폭탄 개발하는 이 총괄 업무를 맡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엉뚱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단테의 신곡을 원서로 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단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걸 이탈리아 원서로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서점 가서 이탈리아어 교본을 사와서 한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한 달 뒤에 단테를 이탈리아로 읽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네덜란드 교본을 사서 혼자 공부하고 네덜란드 대학에서 네덜란드어로 강의를 했어요.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인도 경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론 물리학의 천재인데 그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언어 천재입니다. 그 뇌를 그렇게 자기 뇌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다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나느냐? 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뇌를 아주 편안하게 모셨기 때문에. 뇌를 써야 됩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있죠. 책을 읽게 되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력이 좋아져요.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퇴보합니다. 다시 원신의 뇌로 회귀해요. 밭을 그걸 계속 거기에 경작하지 않으면 그 밭이 묵정밭이 돼서 잡초가 우거진 것처럼 우리네도 그렇게 다시 변한다. 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시는 저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봐요. 이것은 시는 초논리의 세계예요. 무의식과 직관으로 어떤 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모래 아래서 우주를 보고 바다 속에서 썰렁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어떤 것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대추 하나의 시에는 그냥 제가 대추만을 쓰고 보고 쓴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의 단맛과 쓴맛, 그 모든 경력과 경험들,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런 어떤 경험의 낙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머리로 쓴 게 아니라 제 온몸으로 쓴 시. 그걸 보고 제가 세월이 한 20년 전 뒤에 내가 놀라운 일이 했구나. 대추 하나를 다시 읽어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시집에 바로 그 시가 실려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하나, 적의 저절로 불거리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없다. 저 안에 무서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8줄 안에 제 극과 극을 오갔던 인생이 압축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통제할 수 없이 제 무의식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시가 대추 하나입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 근데 나중에 세월이 와서 지난 뒤에 읽어보니까 이 안에 내 인생이 다 녹아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희로애락. 그래서는 시를 쓰고 책을 읽어오면서 평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독자로 살았고 15년 동안 출판사 편집자로 책을 만들었고 30년 동안 책을 쓰는 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키워드는 책입니다. 그 중심. 그러는 사이에 제 뇌가 저도 모르게 책 읽는 뇌에서 책 쓰는 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는 책을 100권을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 책을 못 읽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 눈이 바로 침침해져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읽고 씁니다.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뇌에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제 뇌에 도파민이 분출돼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책을 읽을 때 행복해지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책을 찾아서 읽는 사람이에요. 독서를 하면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요. 강제로 읽게 해서 책 읽기가 고통이 되고 순환이 되지 않는, 의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책 읽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에요. 책 한 권을 쓰는데 보통 적게는 100권, 많게는 500권, 그런 엄청난 양이 담깁니다. 크로스 팩트 체크가 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일본의 지혜 거인이라는 다치바나 다카시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동경대학 불문과로 와서 문해춘추라는 잡지사 기자를 했는데 3년 동안 기자를 했어요. 인류대학이잖아요. 동경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근데 어느 날 사표를 내던졌어요. 사표를 내던 이유가 이 잡지사 기자를 하는 동안 읽지 못한 책들이 쌓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를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책을 쓰는 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온갖 분야의 책들을 써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가진 저서가 자기 장서가 20만 원. KBS 텔레비전에 TV책을 받아 대부분 자문을 냈는데 거기 이럴 때 이 사람의 도쿄에 있던 빌딩이 소개됐어요. 그 책을 소장하고 있던 그 도서관 같은 빌딩, 그게 유명한 고양이 빌딩. 화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건물 전체가 커다란 고양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멀리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림, 그 빌딩 전체. 근데 거기에서 읽고 쓰고, 그의 책이 나올 때마다 일본 사회가 들썩들썩. 그분의 어떤 그 독서 경력, 그 다음에 그 독서의 그 어떤 범위, 그건 좀 놀라울 정도.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로 읽어낼 수 있나?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그 정도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천재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고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뇌를 더 스마트하게 하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시집과 철학책을 읽으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뇌에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뇌를 위한 유산소. 우리는 계속 건강하고 젊은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덧 제 강의 시간이 넘겨버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대추 하나, 적의 저절로 붉어지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일 없다. 저 안에 무서운 일은 몇 방, 저 안에 땡볕